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피부 생리학. 네, 이제 7강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7-2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7강에 접어들면서 1교시에서는 우리 피부 장벽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요소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온도, 습도 이런 부분 이제 살펴봤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침수, 즉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에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주부들이 설거지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물에 접촉을 하면서 많이 이제 피부 질환으로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부 습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부 습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수분에 접촉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침수형 주부 습진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이제 건성 습진,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침수 또는 지속적인 어떤 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피부 장벽의 영향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스트레스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앞에서도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피부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것이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어떤 외부 환경의 요인, 또 정신적 요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스트레스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요소로도 이제 작용을 하고요. 또 건선이라든가 여드름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악화시키거나 재발이 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우리 스트레스를 갖다 이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줄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노력 중에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이제 최면술, 또 어떤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진정제 복용,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질층을 갖다 이제 보호하는, 즉 피부 장벽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줄여서 각질층을 보호하는 그런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항균 장벽과 우리 이제 피부 장벽들의 역할이 이제 항균 역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장벽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과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련성을 또 가지게 되고, 특히 이제 항균 펩타이드 이런 것들의 발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저해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병원에 오면은 중요한 이제 분들, 이걸 영상으로 통해서 한번 오시는 확인해 분들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장벽이 깨지게 되면 염증 때문에 혈관 확장도 있고 홍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또 악화가 되게 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도 우리 폐경을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런 나이에는 이게 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면서 얼굴이 사실은 열이 훅 올라올 때 막 붉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안면 홍조는 물론 폐경기 때 심해지긴 하는데 계속 붉은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다 하였다가 아니라 계속 붉은 상태. 이렇게 심해졌다 좋아졌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붉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붉으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까 우리 피부 장벽이 깨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면 홍조가 타고난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통은 조금 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을 때도 어디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거나 할 때 유난히 긴장하고 얼굴 이게 새빨개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이게 염증도 쉽게 생기고 혈관 확장도 생기면서 안면 홍조가 굉장히 좀 심해지게 돼요.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어. 성격이 있고 또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안한 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늘 불안하잖아. 불안하거나 약간 마음이 뭔가 좀 편치 않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도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피부 장벽 깨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피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안에서도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요. 이게 내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그게 피부에 전달이 돼서 피부 장벽이 더 깨지게 돼요. 안 그래도 서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홍조도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를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내가 마음상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덜 받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도 피부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피부 장벽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조금 낙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 이제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이제 전해질이니까 이제 이온성 이제 그런 이제 물질들인 것이죠. 그래서 피부를 통한 수분이라든가 전해질 손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피부 장벽에도 영향을 갖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대사 과정에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고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피부 장벽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전해질 요소 중에서도 칼륨이온 같은 경우, 칼륨이온은 각질 형성 세포의 이제 최종 분화 그리고 또 이제 장벽 기능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하다. 우리 그 체내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칼륨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피부에는 유국층, 표피층에 속하는 유국층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표피 상부나 각질층에는 비교적 이제 적게 분포를 하는데 유국층에 이제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칼륨이 조금 증가를 하게 되면 층판소체 분비를 갖다 억제를 하는 층판소체 분비를 갖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피부 장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칼륨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층판소체 분비를 갖다 증가시켜서 이러한 밸런스들이 잘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칼륨이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아주 미량 요소이긴 하지만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표피층에서는 칼슘과 유사한 분포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마그네슘의 기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층판소체의 세포 외 유출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각질 형성 세포하고 또 형성 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형성 세포의 분화 그리고 피부 장벽의 그 향상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오타가 났네요. 항상성, 즉 일정한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도 이 마그네슘 성분이 관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이제 염화물들, 염소 이온을 갖다 포함하는 이런 경우에는 각질 형성 세포 내로 이제 이 염화물들이 유입이 되면은 층판소체 분비가 증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장벽 회복을 갖다 가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염소 이온 같은 경우도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전해질 그런 요소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또 이러한 이제 전해질 즉 이온 이외에도 또 이제 칼슘은 우리 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장벽 기능 향상 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상성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장벽 손상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칼슘의 농도가 국소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수분 손실이 증가하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부 내 이제 수분이 증발함에 따라서 이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에 이제 복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수분이 자꾸 손실이 된다는 얘기는 장벽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내에는 이 또 피부 내에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칼슘의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신호를 갖다가 줌으로써 피부 장벽에 이제 복구를 갖다 더 활발하게 함으로써 피부 손실을 갖다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칼슘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저농도의 칼슘은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긴 하지만 분화를 또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고농도의 칼슘은 분화를 촉진할 뿐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의 향상성, 이 경우에는 이제 늘리기도 하고 또 항상성 유지,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문제지만 또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칼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전해질의 역할들, 우리가 피부 장벽 기능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의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러한 이온들, 즉 전해질의 영향으로 보면은 칼슘의 경우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피부 장벽의 기능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칼륨의 경우도 억제나 촉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서의 어떤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지는 않아요.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이제 억제나 촉진, 마찬가지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산성도의 경우에도 이온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게 될 텐데요. 이 산성도의 경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어떤 피부의 기능이 약간은 촉진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중성일 경우에는 억제가 되는. 왜? 피부의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의 약산성을 갖다 이제 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를 갖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나왔었던 산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pH인데, pH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섭씨 25도씨에서 pH가 7의 값을 보일 때가 이제 중성이고, 저 7값보다 낮은 값을 갖다 이제 보일 때를 우리가 이제 산성, 그리고 7보다는 이제 높은 값을 보일 때 이제 우리가 알칼리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pH의 영향도 우리 피부 장벽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pH가 약산성을 나타내는, 즉 7보다 조금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질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데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갖다 유지하는데 이런 pH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가 촉진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각질층의 보존 또는 각질층이 이제 피부에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는, 즉 접착력을 갖다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제 pH 약산성일 경우에 이제 촉진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는 약간의 약산성을 갖다 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약산성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미생물의 침입, 특히 이제 세균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는, 즉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피부에 상존하게 되는 이제 우리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는 이제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재균들을 갖다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기도 해요. 또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기저귀로 인한 이제 피부염 예, 이런 것들은 pH 증가에 의해서 예, 항균 작용이 손상을 받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저귀로 인한 피부염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우리 기저귀로 인한 피부염이라는 것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갓난아기라든가 예, 이제 유아들이 이제 뭐 소변을 갖다 이제 봤다라든가 그런데 바로 이 소변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암모니아성 물질들 또는 요소라든가 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pH가 비교적 높은 형태예요. 예, 알칼리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H가 증가를 하게 되고 바로 pH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피부는 약간 약산성을 갖다 띌 때 항균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항균 작용 이런 데 손상을 갖다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미생물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준다. 그래서 바로 이 pH들은 항균 작용 이런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 이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저게 이제 항균 작용인데 향균 작용이라고 지금 잘못 표현이 됐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pH의 영향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데 pH가 5.5보다 즉 약산성보다 큰 경우에 저렇게 피부 보호막이 손상된 형태로 약간 붉은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예, pH가 한 5.5 정도를 갖다 유지하는 5.5, 5.6 뭐 이런 정도가 우리 이제 건강한 이제 산성 피부, 예, 건강한 피부를 갖다 나타내는 형태로 그쵸? 전혀 어떤 이제 뭐 홍반이라든가 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피부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pH의 증가, 즉 어떤 그걸로 인한 피부 장벽을 갖다 손상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형태라든가 또는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유아라든가 의 경우에 이제 기저귀 착용에 의한 이제 피부염 이런 것들이 오른쪽 이제 그 사진으로부터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 바로 이렇게 pH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우리 몸에는 그러면 부위별로 이 신체 장기 내부는 어떻고 또 피부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pH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참고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뇌 같은 경우는 거의 중성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7.1 정도. 요거보다 약간 높거나, 예, 거의 이제 중성 부분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경추,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6.0에서 7.4.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성에 이제 가까운 그런 형태고요. 예,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 이제 중성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 볼까요? 예, 간 같은 경우가 뭐 7.8이라든가, 예. 또는 7.2 뭐 이런 정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 같은 경우가 7.5에서 8.0 뭐 주로 이제 중성 형태를 갖다가 장기들은 대부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저쪽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 그렇죠? 소변을 갖다 배설하게 되는 그런 이제 쪽의 경우에는 그때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라든가 또 어떤 피부의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산성을 볼 때는 4.5,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알칼리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암모니아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요소라든가 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0까지 높아질 수가 있고요. 예, 근육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중성의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호흡기 계통, 예, 호흡기 계통은 보통 한 5.5에서 6.3 정도, 6.5 정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계통, 예, 구강 계통의 경우에는 예, 대략 이제 6.2에서 7.6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5.3에서 6.5, 대략 한 5.5 내외가 이제 평균치로
5.5, 5.6 뭐 이런 정도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때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서 약산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기에 해당되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배설기관의 경우에 이제 신장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특히 이제 소변과 관련된 그런 쪽에는 4.5에서부터 8.6까지 이렇게 그때 상태에 따라서 체내의 노폐물의 상태에 따라서 산성으로 가기도 하고 알칼리성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데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성의 이제 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산성을 갖다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2에서 5.0, 즉 세균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성의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체 내 이제 장기 쪽, 안쪽, 그쵸? 내부 기관들 또는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이제 피부들의 어떤 산성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외선에 의한 역할이에요. 자외선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미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 장벽을 갖다 손상시키고 근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은 오존층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요. 특히 파장이 가장 짧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UVC 같은 경우, 그렇죠? 자외선 C 같은 경우가 200에서 290 나노메타 정도의 이제 파장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 오존층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리라든가 또는 비닐하우스처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자외선이 이제 UVB, 그래서 290에서 320 나노메타 정도. 그리고 가장 긴 파장의 이제 자외선이 UVA인 것이죠. 그래서 320에서 한 400 나노메타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자외선 C의 경우에는 이게 오존층에 의해서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는 우리 지구 표면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살균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피부에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자외선 B가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크기의 이제 파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요걸로 인해서 일광 화상이라든가 광노화, 피부암 이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외선 C의 경우에는 이제 파장이 가장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외선 C가 아니라 자외선 이제 A가 되겠죠. 가장 짧은 것부터 C, B, 그리고 가장 긴 게 이제 A인데,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광과민 물질의 작용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게 되고, 또 색소 침착이라든가 광노화,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 더 이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의 경우가, 뭐,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 피부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아요. 뭐 포르피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 가시광선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앞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 이제 블루라이트에 의한 이제 피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블루라이트니까는 이제 푸른빛의 그런 이제 푸른빛을 갖다 이제 띠는 그런 이제 파장들인 거죠. 예. 이제 보라색보다는 보라색 UV보다는 조금 파장이 길긴 하지만, 예, 그래도 UV에 가까운 쪽으로 이제 파장이 비교적 짧은 이런 이제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눈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블루라이트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알죠? 예,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 모니터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컴퓨터 볼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지 않게 되고 약간 이제 떨어져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한 30에서 50cm 이상 멀어지게 되면은 예, 많이 이제 희석이 돼서 크게 눈이라든가 예, 우리 이제 피부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보는 거 뭐 있어요? 예, 스마트폰을 보고 그럴 때는 가까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예, 가까이 보게 되는데 특히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을 갖다 이제 보거나 그럴 때는 이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이제 광선 중에서는 이제 적외선의 파장이 이제 가장 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장이 제일 긴 게 이제 원적외선. 예, 그래서 붉은색에 이제 가까운 이런 이제 광선의 경우가 우리 피부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뭐 이제 그러한 작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바로 이러한 이제 자외선에 의한 장단점으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제 단점이에요. 그렇죠? 일광화상을 비롯해서 뭐 피부가 이제 탄다라든가, 그렇죠? 두꺼워지기도 하고 주근깨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죠?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엽산을 감소시키고 광피부염을 갖다 유발하기도 하고, 포르피린증이라든가 조갑박리증, 광노화, 피부암 등등등등의 나쁜 점들이 대부분인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 장점도 있다는 거죠.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타민 D를 갖다 합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 억제를 갖다가 일부의 광피부염을 갖다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도 일부 하기는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외선에 노출됨으로써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통해서 이제 확인하기 전에, 네. 자외선, 특히 자외선 B의 경우에는 비타민 D3, 비타민 D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표피의 이제 투과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강화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의 경우에는 이제 주름을 갖다 이제 많이 생성을 하고 피부의 탄력도 저하시킨다. 그리고 색소 침착도 일으키게 되고 피부 장벽에 심각한 손상을 갖다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장벽 손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의 수분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각질층의 유연성이라든가 또 각질층의 이제 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으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갖다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외선에 의한 영향,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에 도심 도로가 열기를 뿜어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와 함께 강렬한 햇볕도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원래 남자들이 그냥 샤워하고 그냥 보통 나가는데 안 바르고 며칠 다니니까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거든요. 양산 없으면? 양산 없으면 되게 그냥 따갑고 햇빛을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쓰는. 햇볕 속 자외선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주름과 색소 침착, 탄력 저하를 가져오는 자외선 A와 피부 표면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화상이나 홍반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 B로 나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국내 자외선을 조사한 결과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는 물론 피부 질환의 원인인 자외선 B까지 6월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보다 6월 햇볕이 피부 건강에 더 위험한 셈입니다. 피부 노화라든지 아니면 일광 화상, 피부염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반응은 피부암인데요.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세포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악성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뿐만 아니라 실내나 흐린 날에도 차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바로 이러한 자외선은 우리 이번 강의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피부 장벽을 갖다가 손상시키고 또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각종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이 또 꽤 경과를 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